자,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12년간 펀드 누적 수익률이 2,500%입니다. 3년간 전 세계 펀드 매니저 연봉 1위입니다. 순자산 약 13조 3,300억 원입니다. 2014년 미국 F경제 전문지에 선정 세계 100대 부호, 이 눈부신 스펙의 주인공은요. 미국 유명 헤지펀드 회사 알사를 설립한 자타공인 세계 최고의 펀드 매니저 제임스 사이먼스입니다. 야, 이거 대단한 분인데 정말. 자, 그래서 제가 프리안식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자타공인 세계 최고 펀드 매니저 제임스의 투자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임스의 비법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수학입니다. 어렵네. 제임스, 내가 엄청난 정보를 들었는데 말이야. 아, 괜찮습니다. 이건 100% 떡상각이에요. 하하, 이것도 됐습니다. 온리 눈에 보이는 숫자만 철석같이 믿었던 그 주식이 사실 여러 외부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분석만으로 이득을 얻는 게 이게 가능할지. 자, 제임스가 오직 수학만 철석같이 믿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가 되기 전 제임스의 이력 역시 화려함 그 자체. 사실 그는 24살의 젊은 나이에 하버드 대학교의 수학과 교수가 됐을 정도로 촉망받는 수학자였습니다. 24살이면 박사까지 다 한 거예요? 천재네. 천재죠. 한때는요, 미국 국가안보국의 암호해독가로도 활동, 이때 금융 관련 암호해독 업무를 하면서 금융계에서 쓰이는 수학 모델을 배우게 된 그는요, 1978년 금융계에 뛰어들었고 1982년 헤지펀드 회사 알사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와, 정말 수학만 분석으로 투자를 해서 성공을 이렇게 거뒀다니까 약간 믿기진 않아요. 아니 그것보다는 수학을 분석해야 저 정도 성공한다고 하면 좌절할 사람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저분한테 맡기면 차라리 되니까. 침팬지에서 주사위를 같이 굴리는 게 낫겠다고 그게 생각할 것 우리 같아요. 쪽은 더 예. 친근하긴 하죠. 자, 일단 제임스는요, 펀드 매니저의 주관적인 판단을 완전 배제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투자를 결정하는 퀀트 펀드의 개척자로 불립니다. 특히 그는요, 금융인을 과학자로 만들긴 어려워도 과학자를 금융 전문가로 만들긴 쉽죠. 하하. 직원을 채용할 때 수학, 물리학, 천문학 등 자연과학과 공학 전공자들 위주로 채용해서요. 방대한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미래 가격을 예측하는 수학적 모델을 개발, 그리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초단타 매매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렸는데요. 그 결과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에도 불구하고 제임스는 그해 무려 3조 7천억 원의 개인 수입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금융위기 때. 대단하다. 그 고등학교 때 수포자 분들이 네. 야 이거 뭐 미적분 이거 저 사회 나가면 평생 쓸 일도 없는 거잖아. 뭐라 라고 배워? 얘기하는데 네. 어마어마하게 쓸 일이 있었네요. 수학의 를 다시 펴는 분들이 꼭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제임스가 아무리 숫자와 수학을 믿는다 해도 그래도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이 유혹이 찾아오고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그 어떤 고급 정보가 유혹할지라도 단 0.1%의 주관도 용납하지 않는 소나무 같은 펀드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로버트입니다. 로봇이 주식을 해요 이제? 그렇죠. 2016년 4월부터 6개월간 국내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한 인간대 로봇의 주식 실전 투자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국내 펀드 매니저 3인과 자산 운용 로봇 로보 어드바이저 셋이 참가. 과연 누가 더 높은 수익률을 낼지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기본적인 뭐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게 된다면 로봇이 굉장히 유리할 것 같긴 해요. 정보 처리 능력이 굉장히 높으니까. 2016년 10월 6개월간의 실전 주식 투자를 마무리한 결과 수익률 약 2.7%를 기록하며 영예 1위를 차지한 주인공은 로보 어드바이저 위즈봇 1호였습니다. 위즈봇 1호는요, 일명 주가 기술 비율. 기업이 가진 특허 가치에 비해서 주가 수준이 저평가된 종목을 골라서 분산 투자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해 높은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저렇게 하면 그 특허들을 분석하는 과정이 어렵긴 하겠지만 되게 합리적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게다가 2019년 당시 펀드 매니저가 종목을 골라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의 연초 이후 평균 수익률이 7.59%였는데요. 하지만 로보 어드바이저의 알고리즘 자문을 거쳐 운영한 펀드의 경우는 수익률이 12.81%에 달하는 등 사람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번 열풍이 그럼 주식시장에 엄청나게 뻗치겠네요. 대단하네. 진짜 대단하죠. 기술 많이 좋아졌구나. 그래서 이제 지난해 11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에 따르면요. 국내 4개 로보 어드바이저 업체의 자문계약 자산 규모는 전년 대비 1조 397억 원 증가했고요. 고객 수 역시 5만 명이 넘게 급증하며 점점 주식시장에 무차별적으로 그 영토를 넓혀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금융의 중심지라 불리는 여의도 증권가. 이곳에 한국 증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 있었죠. 바로 주식 시세 전광판이죠. 이른 아침부터 전광판 앞에 빼곡히 몰려 앉아있던 투자자들의 모습. 그냥 투자자분들이 가서 이제 시세를 확인하는 게 수단이 저거밖에 없을 때 실시간으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뉴스에는 꼭 저 자료화면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한테 제일 기억나는 건 그 IMF 때 저 이제 폭락하던 장에서 영화 장면 같은 거에서 되게 많이 나오죠. 뭐 어디 회사 부도네 뭐 이러면서 나오고. 부도 아니지? 부도 아니지? 이 전광판이 생기기 전 각 증권사는 아날로그로 칠판에 주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79년 D증권사의 고 양재봉 명예회장이 국내 최초로 주식 시세 전광판을 설치. 주가 변동에 예민한 투자자들은 작은 글씨가 빼곡하게 적힌 전광판과 매일매일 눈싸움을 했고요. 이 전광판 맨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경쟁. 그리고 투자자들이 이렇게 전광판 앞에 모이자 다른 증권사들도 비슷한 전광판을 도입하기 시작하면서요. 객장을 채우는 큰 주식 시세 전광판은 증권가의 대표적인 풍경이 됐습니다. 아니 누구 하나 웃고 있으면 아이 뭐 샀는데 그래요. 나도 좀 알려줘봐요. 이러면서 에이, 그런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안 알려주는 사람도 있다니까. 있지. 2000년대부터는 온라인으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도입. 객장 앞 시세 전광판을 찾는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줄었고요. 이에 주식 투자 풍경의 상징과도 같았던 증권사의 객장과 주식 시세 전광판은 점점 추억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요새는 뭐 사실 자기 좋아하는 종목만 골라서 볼 수도 있고 뭐 맞아요. 스마트폰에 어플 다 깔면 그냥 바로바로 다 보이니까. 개미들의 애환이 서린 주식 시세 전광판.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이제는 추억 속으로 사라진 증권가의 풍경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1일 많은 일본인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세계 3대 규모의 도쿄 증권거래소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하기 위해 장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래는커녕 장도 열리지 않았고 심지어 하루 종일 약 3,700개 모든 종목의 거래가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 일본 금융권은 물론 전 세계 금융권이 팔칵 뒤집어졌습니다. 이거 되게 큰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하루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혹시 뭐 컴퓨터 해킹? 사상 초유의 증권 거래 중단 사태 원인은 해커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요. 사상 초유의 증권 거래 중단 사태 원인은 해커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요. 정말 어이없게도 하드웨어 고장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규모의 증권 거래소가 하드웨어, 그러니까 기계가 고장 나가지고 하루 종일 모든 거래 됐다고요? 일본 언론에 따르면 증시 개장 시간인 9시 전부터 시스템 장애로 주가 정보 등을 송신하는 데 문제가 발생. 심지어 백업 시스템도 먹통인 상황으로 결국 하루 종일 거래가 중단됐는데요. 그런데 도쿄 증권거래소는 일본 주식 거래의 약 90%를 담당하고 있고요. 전체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640조 엔, 한화로 약 7,085조 원에 달하는 데다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날 33조 원 상당의 거래가 중단되며 일본 회사와 일본인 그리고 나아가 전 세계 해외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 기회를 날려버린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관리 못한다는 걸 보여준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도쿄 증권거래소의 거래 중단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05년과 2006년 그리고 2018년에도 시스템 문제로 거래가 일시 중단된 적이 있었는데요. 계속되는 도쿄 증권거래소의 거래 중단 사태, 사람들은 대분노. 아니, 천문학적인 금액이 오가는 거래소가 자연재해도 아니고 번번이 시스템 문제로 중단되는 말이 돼! 맹비난을 퍼붓고요. 거래 정지로 시장에 많은 폐해를 끼쳐 사죄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사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한 번만이라도 일어났다면 이거를 완전히 잡았어야죠, 이 오류를. 근데 그걸 못 잡아갖고 이렇게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거는 이거는 진짜 좀 창피하네요. 투자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사고에 과연 누가 믿고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5대 갑부라칭하며 주식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전설, 바로 워런 버핏인데요. 그런데 2010년 러시아의 워런 버핏이라 불리며 증권가를 뒤흔든 또 다른 투자의 귀재가 나타났습니다. 워렌 버핏에 비유될 정도면은 상당한 고수인 것 같은데요? 바로 5살 침팬치 루샤입니다. 민망하다. 침팬지가 나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자존심 상해요? 예, 나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진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러시아 모스크바의 서커스 무대에 오르던 침팬지 루샤는요, 조련사들이 만든 주식 투자 실험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조련사가 주식 30개의 종목을 주사위처럼 큐브로 만들고 루샤에게 고르게 한 겁니다. 그러자 루샤는 30개의 주식 종목 중에서 금융, 자동차, 광물주 등 8개의 주식을 선택. 국유기업과 사유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모습까지 보여줬고요. 어머, 침팬지가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루샤가 고른 주식이 1년 사이에 투자 수익률 300% 상승을 기록합니다. 아휴. 전문 지식을 가진 펀드 매니저들보다 94%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이 긴장하겠는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특히 루샤가 선택했던 금융 관련 주식은요, 이미 이 황금손 루샤의 초이스를 받자마자 자그마치 600% 급등. 이에 러시아 현지인들은 전문 펀드 매니저를 고용하느니 루샤에게 바나나 주고 의뢰하겠다라며 당장 루샤에게 주식 투자를 부탁하고 싶다는 재밌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만 돈을 벌 수 있는 탑시크릿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과 저만 알아야 돼요. 전형적인 사기꾼 멘트죠. 절대 저런 말 믿으면 안 돼요. 들으시면 완전 나한테 전화번호 물어볼 거예요. 이제. 저러는 볼게요. 제가 취재해온 이 정보 덕분에 실제로 돈을 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덕분에 갑자기 2억 원을 벌게 됐구만 그래. 통장에 1억 원이 들어왔어. 2012년 9월 70대 남성 A씨와 지난해 10월 또 다른 70대 B씨가 돈을 번 특급 비법. 주가가 급격히 오르는 떡상.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따상. 나상. 다 아니고요. 네. 바로 한국예탁결제원의 휴면증권 투자 재산 찾기 서비스입니다. 아. 거봐, 필기할 거라고 내가 얘기했지. 휴먼 아니야. 휴먼 아니고 휴면. 휴면증권 투자 재산 찾기 서비스는요, 예전에 주식을 샀는데 잊고 있었던 분들, 주식 양도받은 사실을 몰랐거나 잊은 분들, 또 주식을 투자한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았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분들을 위해 매년 휴면증권 투자 재산 찾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사연 속 A씨는 약 30년 전 한 주당 5,000원이었던 주식 468주, 그러니까 약 230만 원을 퇴직금 대신 받았던 것을 잊고 살다가 이 캠페인을 통해 무려 86배가 오른 금액인 2억 원을 수령. 야, 와, 초장기 투자네. 그렇죠. 그리고 B씨 역시 30년 전 지인의 권유로 샀다가 부진한 실적에 실망해 잊고 있던 주식이 약 1억 원 상당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세상에. 이게 얼마나 횡재예요, 사실. 폭등해야 돼서 이 오래된 주식이 돌아온 거잖아요. 이게 정말 제대로 의도치 않은 장기 투자를 하셨던 건데 효자.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좀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래서 예탁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까지 총 9천억 원 상당의 증권 자산을 주주들에게 찾아줬고요. 야, 좋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약 664억 원가량의 주식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나.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봐야 되겠다. 이거. 아니 근데 이거는 시청자분들도 다들 이거 많이 그래. 공유하세요 이 정보는. 나중에 심장 떨려요, 안 떨려요? 아 기침이 터져 나갈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숨은 내 돈, 내 주식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예탁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혹시 나도? 싶으신 분들은 한번 조회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교훈, 잊은 주식도 다시 보자. 잠들어 있는 소중한 내 돈을 찾아주는 주식 찾기 서비스였습니다. 요즘 뜨거운 열풍이 불고 있는 증권가. 지난 연말부터 공모주, 배당, 증거금 등 주식 용어가 인기 검색어 순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중 사람들을 설레게 한 말이 있죠. 일명
따상입니다. 따상? 따상. 이 주식에 관심 없는 분들도 따상돼서 대박난 사람들 많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리기도 했었죠. 따상을 좀 정확히 좀 설명해 주세요. 따상이 뭡니까? 따상이 뭔지 알려면 우선 공모주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그럼 뭐예요? 기업이 투자 유치를 위해서 주식시장에 신규 상장할 때 일반인 투자자도 매수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주식입니다. 이게 주택 청약처럼 공모주 청약도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 매수가 가능합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군요. 그럼 여기서 따상은 뭐냐? 네. 처음 발표된 공모가보다 매매 거래 당일 최초로 형성된 가격인 시초가가 2배 상승. 더블, 2배 상승. 더블 쳤다. 그리고 장이 열리고 마감까지 하루에 오를 수 있는 가격 제한 폭인 30% 상한가까지 오르는 상태에서 장이 마감하는 걸 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날 대비 최대 160%. 그러니까 따상이라는 게 원래 잘 있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2020년에는 무려 10곳이 따상을 달성을 한 겁니다. 따상. 지난해 7월 2일에 상장한 제약기업인 S사의 경우에는 따상을 하고 그다음에 코스피 최초로 3일 연속 상한가를 친 거예요. 그래서 공모가가 49,000원, S사의 주가가 2월 3일 기준으로 149,500원을 기록합니다. 거의 3배죠. 와 대박이다 진짜. 참고로 S사의 임직원들이 상장 전에 1인당 평균 약 11,820주 정도를 매수했는데요. 주가가 3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얻은 차익이 무려 2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S사 직원들은 당장 주식을 매도하기 위해 줄지어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 한 명당 강남에 집 하나 정도 살 돈이 생긴 거죠. 그렇겠네요. 자,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지난해 9월 10일에 상장한 게임 업체인 K사는 공모주 청약에서 약 1,524대 1이라는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합니다. 공모가 24,000원에서 상장 후 이틀 연속 따상상 2월 3일 기준 52,700원을 기록했습니다. 아니면 저 지금부터라도 좀 시작을 해야 되나. 오늘 하루 종일 기사 중에 가장 눈이 반짝거리시네요. 아니, 왜냐면 좀 혹하는데요. 녹화합니까? 아무튼 정 기자 좀 진정하시고요. 좀 더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해볼까 하는 분들은 공모주가 마치 보장된 수익인 것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지난 1월 미국 주식시장을 들썩이게 한 충격 사건. 한 회사의 주가가 전일 대비 무려 527% 급등. 1월 6일에 60센트로 마감했던 주가가 불과 하루 뒤인 7일엔 3.76달러까지 올랐는데요. 60센트에서 주가가 급등한 기업은 바로 미국의 한 헬스케어 업체인 시그널 어비벤스였어요. 이 회사의 전무후무한 주가 상승 원인은 바로 전기차 제조업체인 T사의 CEO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미래에 투자하는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미래의 설계자, 괴짜 천재라 불리는 그는요. T사의 최대 주주로서 2021년 전 세계 부자 1위에 등극.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해당 회사의 주가가 유동칠 만큼 세계 경제가 주목하는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지난 1월 7일 자신의 SNS에 올린 한마디. Use Signal. 이 글을 본 글로벌 개미들은 시그널의 주목, 머스크가 주목한 기업이니까 앞으로 대박 나겠지? 헬스케어 업체인 시그널 어비벤스의 주식을 대량 매수한 겁니다. 야, 근데 이게 시점이 코로나 시점이니까. 그렇죠. 이 바이오 헬스 이게 또 핫하잖아요. 헬스케어입니다. 예. 근데 저 단 두 단어만 믿고 저렇게 투자를 했다고 하니까 네네. 와, 진짜 일론 머스크 파워가 대단하긴 하네. 그런데 주가 폭등 사태가 일어나고 다음 날인 1월 8일 자산은 비상장 기업이며 주가가 급등한 기업과는 무관합니다. 아니 주가가 올랐잖아요. 네네. 근데 안 그랬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사실 머스크가 언급한 시그널은 헬스케어 업체인 시그널 어비벤스가 아니라요. 단지 이름이 비슷한 암호 메신저 앱인 비상장사였습니다. 시그널이라는 메신저를 사용해라 이거구나. 자, 그런데 주식 종목 검색에서 시그널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요. 헬스케어 업체인 시그널 어비벤스가 제일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머스크가 말하는 시그널이 이 시그널인 줄 알고 엉뚱한 기업에 투자를 한 거예요. 야, 이게 기업명의 단어가 같아가지고 생긴 일이었네. 자, 그렇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폭등했던 헬스케어 업체의 주가는 결국 추락을 했고요. 비싼 값에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손해를 떠안게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가 불러온 주가 급등 사건의 전말.
묻지마식 투자는 금물입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일본 도쿄 증시 시장을 대혼란에 빠뜨린 역대 최악의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해 인재 파견 서비스 업체였던 제2사의 주가는요. 67만 2천엔에서 57만 2천엔까지 무려 15%나 하락하며 곤두박질 쳤습니다. 일본의 주가지수인 니케이 지수는 전일 대비 300포인트 하락, 당시 역대 세 번째로 큰 낙폭을 기록하며 도쿄 증시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는데요. 야, 이거는 뭐 국가적인 재난 사태 정도는 벌어져야지 저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때는 2005년 12월 8일 일본의 M증권사는 오전 9시 27분경 한 고객으로부터 의뢰를 받았습니다. 제2사 주식 한 주를 61만 엔에 팔아주세요. 자, 이에 M증권사 직원은 컴퓨터에 주문을 입력합니다. 제2사 주식 61만 주, 주당 1엔의 매도. 반대로 했네? M증권사 직원은 주문할 때 1과 61만을 뒤바꿔서 입력을 한 겁니다. 와, 이게 헷갈릴 게 따로 있지.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진짜. 자, 그런데 말입니다. 매도가 1에는요, 당시 도쿄 증권거래소의 하한가 금액에 턱없이 못 미치는 금액으로요. 직원의 컴퓨터에 매도가가 하한가보다 낮다라는 경고창이 떴습니다. 어허. 하지만 직원은 이 경고를 무시, 어머나. 그대로 매도를 진행해버렸습니다. 주문 실수한 것도 사실 문제인데 경고가 뜨면 수정을 해야죠. 그럼요. 그 오류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잖아. 이거를 자기가 걷어차버린 거네. 치명적인 주문 실수를 범하고 2분 뒤 M증권사는 뒤늦게 착오를 발견하고 주문을 취소하려고 했지만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시 도쿄 증권거래소의 전산망 오류로 주문 취소 불가. 얘네 오류 왜 이리 많아?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건 입력한 매도가인 1엔이 아니라 주문 하한가인 59만 엔의 거래가 이루어지긴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2만 엔 날라갔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제2사의 발행 주식은 14,500주뿐이라는 겁니다. 잘못 주문한 61만 주는 제2사 주식 총수의 42배를 초과한 규모입니다. 즉, 나머지는 모두 실체가 없는 가짜 주식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식 시장이 완전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네. 가짜 주식을 산 사람도 피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구조인 것 같거든요. 이에 M증권사는 곧바로 회사 자금을 동원해서 제2사 주식을 대량 구매. 그러자 제2사의 주가는 출렁이며 다시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결국 M증권사는 눈물을 흘리며 제2사 주식 약 47만 주를 매도가보다 비싼 가격에 매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이미 매각돼서 M증권사가 미처 회수하지 못했던 9만 6천 주의 가짜 주식은요. 일본 증권결제기구의 특별 조치에 따라 주권 대신 한 주당 91만 2천 엔씩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강제 결정. 그 결과 M증권은 약 3,400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일본 증권가의 대참사를 가져온 M증권사 팻핑거 사건.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를 놓친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언급된 분이죠. 이 주식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바로 워런 버핏입니다. 훌륭한 분이죠. 자, 워런 버핏이 샀다면 그 주식은 대박. 워런 버핏의 투자 비법. 제가 오늘 특별히 프리한 19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워런 버핏과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경매에서 50억을 지불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맞아요, 맞아요. 이 대화하는 것 자체가 가치 있는 인물입니다. 그럼 오늘 이 기사 들으면 50억 아끼는 거예요? 그럼요. 아니, 밥을 먹고 이제 일어나면서 뭐 종목 얘기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앉자마자 정 기자님처럼 종목 알려주세요. 종목 알려주세요. 저 주문하기 전에 종목부터 시간이 알려주세요. 가고 있습니다요. 자, 한두 개만 좀 불러주십시오. 네. 자, 우선요. 태어날 때부터 떡잎부터 남달랐던 워런 버핏의 투자 인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런 버핏은 주식 중개인인 아버지를 닮아 어릴 때부터 숫자에 특출난 재능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자, 워런 버핏이 제일 처음 한 투자가 무엇이었냐? 불과 11살의 나이에 생애 처음으로 주식 투자를 하네. 세상에. 11살에. 워런 버핏은 한 회사의 주식을 주당 37달러에 3주를 구입했는데요. 그런데 이 회사의 주가가 28달러로 떨어지자 많이 떨어졌네. 11살 꼬마 워런 버핏은 돈을 잃을까 봐 발발 동동동동동 굴렀고요. 다행히 얼마 뒤 주가가 40달러로 오르자 다시 떨어질까 싶어 냉큼 주식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이 회사의 주가는 $200까지 상승. 이를 본 워렌 버핏은요. 주식 투자를 하면 기다려야 하는구나. 큰 깨달음을 얻게 됐고요. 그것이 그의 주식 투자 철학이 된 겁니다. 장기 투자. 11살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자, 이후에 워런 버핏은 10년 이상 보유할 주식 아니면 10분도 투자하지 마라 라고 하며 확신이 드는 기업에 지분을 조금씩 사들여 진득하게 장기 보유하는 전략을 고집. 그래서 현재 재산의 90%를 65세 이후에 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도 땅을 치고 후회한 투자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2017년 열린 본인 회사의 연례 주총회의에 참석한 워렌 버핏은 A사가 이 정도로 성공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어요. 내가 너무 멍청했어요. 워렌 버핏을 후회하게 만든 A사는 1997년 나스닥에 주당 1.73달러의 가격으로 기업 공개를 하며 상장. 이후 연간 40%의 수익을 달성했고요. 2017년 당시 수익률은 64,000%. 무려 640배가 뛰어오른 겁니다. 아, 근데 A사는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저런 거지 진짜 저 회사 저렇게 클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인터넷 상거래 없으니까 그냥. 예. 누가 저걸 굳이 인터넷에서 가서 사면 되지 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근데 버핏은 우리랑 같은 생각이었을까요? 왜 A사에 투자를 안 했던 거죠? 자, 워렌 버핏은 그 당시 본인이 잘 알지 못하고 불확실성이 큰 사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변동성이 많은 IT 관련 주식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가 필요한 제조업 위주로 투자해 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워렌 버핏은 본인만의 원칙을 깨고 A 회사의 주식을 주기적으로 매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워렌 버핏의 투자 비법, 스스로의 원칙을 깰 수 있는 도전 정신과 용기가 아닐까요? 이 주식이 도대체 어디서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자, 주식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1602년 네덜란드의 로빈 후드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대항해 시대가 열린 이후 향신료는 금처럼 이 값비싼 무역품으로 유럽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에 네덜란드의 무역회사인 이 동인도 회사 역시 인도에서 향신료 무역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향신료 무역에 성공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당시 항해를 위한 자금이 많이 필요한 데다 오랜 항해 과정에서 난파나 약탈 등 각종 위험도 뒤따르고 있었죠. 그래서 동인도 회사가 생각한 방법은요. 우리가 인도에서 향신료를 사와 몇 배로 돌려주겠어. 그러니 계급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투자하시오. 동인도 회사는 여러 사람들에게 투자를 받고 만약 실패 시 위험 부담을 함께 분산하는 오늘날 주식 거래 형식을 도입한 겁니다. 그리고 기업이 처음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투자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주식을 공모하는 일명 IPO를 400여 년 전에 선보인 거죠. 뿐만 아니라 요즘 공모주 청약하듯이 귀족, 시민, 어부, 상인할 것 없이 천여 명의 다양한 계층이 청약을 통해 오늘날의 가치로 약 하나 1,000억 원의 주식을 투자했고요. 공증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부의 이름과 지분을 적는 방식으로 동인도 회사의 주식을 거래했습니다. 당시 동인도 회사는 발행한 증권들을 사람들끼리 증서로 거래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주식은 뭐다? 정부력 싸움이다. 자, 동인도 회사 배가 이번에 엄청난 무역품을 싣고 온다지? 그거 들었어? 동인도 회사 배가 난파당했다던데? 어떻게? 당시에도 온갖 정보들과 이른바 작전이 오가며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네덜란드의 주식 열풍이 불었습니다. 아니 뭐 방식이 똑같네요. 그죠? 리스크도 감소하고 정보도 중요한 거고. 한편 당시 주식 광풍으로 1613년엔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인 암스테르담 거래소를 설립. 근데 저들은 이제 전자식으로는 안 하고 다 수기로 했겠지만 손으로 써서. 그죠? 네, 근데 뭐 돌아가는 모습은 거의 똑같네요. 똑같네요. 수백 년이나 지금이나 경제시장과 뗄 수 없는 이 주식에 빠진 개미들의 바람은 하나 아니겠습니까? 개미들은 반드시 승리한다.